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서울연구원의 문인철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북한의 수도 평양 이해하기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총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양시 이해하기, 그리고 평양의 역사, 그리고 평양의 행정구역, 평양의 도시건설, 평양의 자연환경, 평양의 음식과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다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행위가 존재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한국 역사에서 크고 작은 어떤 역사적 사실들, 어떤 정치적 어떤 격변기나 정치적 어떤 이슈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도 어,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물론 평양은 북한 안에 또 다른 북한인 것처럼 특권층 혹은 선택받은 자들만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평양이라는 도시 안에서 평양이라는 도시는 북한 주민의 삶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양도 북한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시 혹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의 도시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에서의 수도 혹은 사회주의의 도시는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 그리고 어떤 뭐 경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모든 것이 집합이 되어 있는 하나의 집합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양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북한의 현재 모습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평양시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북한의 수도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게 있고요. 그래서 독재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고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듯이 평양을 생각할 때 핵무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핵무기나 미사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쟁과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 그리고 그 아들인 김정일 그리고 그 손자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죠. 그래서 김정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평양하면 북한하고 동일시 하니까 간첩도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노동당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 군인, 군대, 인민군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이제 오래돼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만 좀 알 수 있을 텐데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 뭐 수백만에서 혹은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연구자들마다 혹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쨌든 고난의 행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고난의 행군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양 북한 자체가 국제적인 고립이 되어 있는 국가죠. 핵무기 개발도 하고 미사일 발사도 하고 독재 체제도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은 북한 안에서의 또 다른 북한인 것처럼 그리고 수도이기 때문에 평양하면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적 고립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난의 행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난의 행군처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혹은 요즘 맥주
많이들 드시죠. 예. 수입 맥주 많이 먹고 수제 맥주도 많이 드시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참 맛있더라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평양하면 대동강 맥주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실상은 체제와 이념에 관한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열했던 독재나 핵무기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대동강 맥주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실상은 체제와 이념에 관한 것들과 부정적 이미지가 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는 사실 과거 전쟁이라는 어떤 나쁜 기억이 있고요. 물론 요즘 저를 포함한 요즘 사람들은 이 전쟁이 50년에 일어났던 전쟁이 사실 과거 역사의 얘기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현재 남북 분단이라는 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평양에 가는 부정적 이미지는. 그러나 어쨌든 평양시도 우리 한민족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지만 분단 이전에 우리의 도시로 한반도 역사의 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오늘 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평양은 한반도의 최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했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평양은 물산이 풍부한 상업도시로 유명했고요. 현재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명승 고적이 많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풍류가 넘치는 도시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제일 강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현재 평양시는 뭐 수도이기도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의 핵심 도시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의 특권층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 수도에서도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것처럼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평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정책 집행이나 국가 자원 배분에서 평양시는 항상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 그 최근에 그런 어떤 기사들이 좀 간혹가다 보이기도 하고 그전만큼 그 빈도수가 좀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현재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정책이라고 해서 좀 그 과학기술 현재 우리 그 AI나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을 두고 국가 산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현재 김정은 정권도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정책을 평양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과학기술 보급망의 거점 도시로서 지금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평양의 그 방송에서 화려한 그 높은 빌딩,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아마 그런 기사나 방송을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우수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그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집을 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높은 알록달록한 그런 빌딩들, 그 아파트들에 인제 그 우수 과학자들을 인제 거기에 예 거주할 수 있게 하고요.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산업의 현대화와 정보화, 과학 지식의 상품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에너지난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평양이라는 도시는 사실 친환경적인 형태로 도시 계획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양은 친환경 기술 보급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또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한 도시를 떠올릴 때
요즘 많이 그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뭐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 어디를 갔을 때 그곳의 어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축물도 생각하지만 어떤 음식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어떻다더라. 뭐 그쪽 사람들은 뭐 어떻게 입고 다니더라. 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떤 형태고 그들이 다니는 도로와 길, 차도와 인도는 어떻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떠올리기입니다. 떠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곳의 역사와 문화도 좀 봐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풍경이나 건축물, 그리고 음식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까 그 말씀드렸던 총 7가지의 주제는 사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평양에 대한 평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외부의 평가도 있는데요. 일단 사회주의 국가 수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립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또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또 불렸는데요. 이게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도시는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그 일반적인 것들을 집약한 곳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도시는 사회주의 체제 혹은 이념을 발현할 수 있게끔 이 도시 환경, 그리고 어떤 그 건물들의 배치, 그리고 도로 이런 것들을 그거에 맞게끔 이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북한 정부는 평양도 그런 식으로 어, 구성을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을 잘 드러낸 것이고요. 그것이 사실 잘 드러났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차례대로 보시면 일단 북한의 평양은 생산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 거리에 생산 공장이 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개발을 했던 것처럼 녹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지대와 버드나무, 공원과 유원지가 좀 많고요. 또 그것이 또 평양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세 번째가 상징의 도시인데요. 사회주의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제 선정용인 상징적인 건물들이 좀 건립되어 있습니다.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은 로마 제국의 개선문이나 콜로세움이나 대수로나 전차 경주장, 뭐 판테온 신전, 히틀러 제국의 수도 게르마니아 등 상징 건물들도 이런 상징의 이 체제 선정용 상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양을 왜 이렇게 아름답고 사회주의 이상을 잘 반영을 했다고 평가받는지를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도시의 특성을 좀 봐야 합니다. 일단 사회주의 도시의 특성은 공공성을 강조한 국가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양도 이제 그러한 이 사회주의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주의 도시의 특성을 좀 보면은 도시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퇴근 거리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통제하에 주거를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역도 국가 통제하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사회주의에서의 이념은 평등이기 때문에 이 계획된 주거 지역이 어떤 공간에 따라서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더 좋고 어떤 지역은 좋지 않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평등화를 있고요. 그리고 통근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일단 토지 이용이 규제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통근거리의 최소화나 국가 통제하에 주거나 제한된 도시의 크기나 그리고 계획된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중교통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이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그리고 국가 개발 계획의 일부로서 도시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게 분권화되어 있고 지자체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 국가 개발 안에 이게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라기보다도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도시 계획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전체를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도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이제 어, 계획이 되고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 계획은 얼마나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을 그 보여주고 또 발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느냐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상징성과 그리고 어떤 중앙형의 도시 형태로 이 도시가 조성됩니다. 지금의 설명을 보고 이 그림, 이 사진을, 이 지도를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평양 지하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 보통강이 있고요. 대동강이 있고요. 이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가고요. 잘 안 보이더라도 딱 보면은 일단 이 중앙형 중심을 이렇게 중심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니까요. 뒤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도시의 특성인데요. 그래서 사회주의 도시는 사실은 사회주의가 등장한 계기가 초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도시는 초기 자본주의 대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대도시의 환경, 그리고 위생, 사회 문제 개선이 목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녹지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뭐 유원지, 아까 평양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유원지, 그 노동자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녹지 공간이라든가 주거 단지, 교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성합니다. 사실 이건 뭐 현대 오늘날의 도시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단 보면은 과거 이제 모스크바 사회주의 시절에 사회주의 모스크바의 주거지, 소구역 계획을 보면은 이게 잘 나타납니다. 일단 자족적 집단 주거단이라고 그래서 공동 주거, 공동 치사, 여가, 타가, 교육 의료가 있고요. 여기 보면 소구역과 주거구역, 그리고 도시구역, 도시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경 이렇게 딱 저기 크기를 제한을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경 150에서 200m, 그리고 반경 1km에서 1km 이상 이렇게 12k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주거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평양의 역사가 사실 우리 한국의 역사의 일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평양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평양은 이 한자가 뜻하는 것처럼 평평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판의 땅, 평평한 땅이라는 뜻의 어,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평양은 4,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넓고 기름진 들판이 많아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 가장 오래된 한반도의 오래된 도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창건하고 평양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을 굴복시킨 한나라가 낙랑군을 평양에 설치했고요. 미천왕이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평양을 고구려에 영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고요. 그리고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멸망할 때까지 약 240여 년간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어, 구석기 시대와 고조선 시대를 보면요. 일단 역사적 기록으로는 약 80만 년 전, 네, 80만 년 전 기록이 등장합니다. 일단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이 평양시 상원군 후구리 뭐 검모루 유적이라고 그래서 여기 자료 보이시죠? 한국문화교류센터 자료마당 한국사진 자료 보면은 이게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왕검이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을 세웠다는 게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평양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서 풍류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일단 고구려 시대의 이 지도를 보시면 평양왕 28년 586년에 평양성을 천도했고요. 일단 여기 이제 안악궁 5세기 중반 안악궁하고 고방상성, 대성산성 그리고 이 청암리 토성이라고 하는 5세기 초에 이것들이 여기 보입니다. 이게 고구려 역사재단에서 위성 사진으로 고구려 도성을 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안악궁터라고 하는 게 좌측 사진에 안악궁터가 보이고요. 우측 사진에는 대성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문이 이렇게 내성이라고 해서 대동문이 보이고요. 뭐 최근에 을밀대라고 하는 그 평양냉면도 많이 그 평양 을밀대라고 하는 평양냉면점도 있는데요. 이 이제 을밀대라고 하는 내성 북장대가 있고요. 그리고 북성이라고 하는 북문이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평양성의 평면들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의 어떤 그 평양 감사 향영도를 보면은 이때 당시 부병류 연해도라고 해서 이 사진을 보면 이 과거의 평양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94년도에 조선시대 때 평양을 보면은 북성, 중성, 내성, 외성 이런 식으로 평양이 이렇게 평양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말에 엽서에서 이제 평양시가 를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보면은 수정으로 이제 이쪽에 이 맨 왼쪽에 이제 평양궁이 있고요. 영관정이 있고 이제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대동문이 있습니다. 평양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평양남도에서 1946년 9월에 분리돼서 평양특별시로 그리고 1952년에 평양직화시로 개칭이 됩니다. 면적은 1700제곱킬로미터, 북한 전체 면적 약 1%를 차지하고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 일단, 북한의 인구가 뭐 한 2,500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2천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3천만도 있으니까요. 이거 이제 약 10%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거에 따라 좀 편차가 있는데, 어쨌든 평양의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서울 면적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아, 한 3배 정도 평양이 서울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인구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양에는 18개 구역이 있고요. 2개 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역으로는 뭐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해서 이제 평천구역, 흥제산구역이 있고 최근에는 화성구역이라는 게 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으로는 강동군과 강남군이 있습니다. 평양은 이 서울처럼 강북, 강남 있고 강서, 강동이 있는 것처럼 일단 크게 본평양, 동평양, 서평양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뭐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본평양은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일대를 얘기하고요.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평양성 주변하고 평양의 전통적인 옛 지역이 이제 본평양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평양은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역인데요. 그 대동강 구역이 있고 동대원, 성교구역 등 해서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신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서평양은 이제 보통강 서쪽 지역인 만경대 구역 일대를 서평양으로 부릅니다. 그다음 중구역은 본평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예전 관료와 왕족이 살던 평양성의 중성과 내성 지역이고요. 주요 정부 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이고요.
김일성 광장, 우리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김일성 광장이나 인민대 학습장, 조선역사박물관이나 노동당 본청사, 그리고 만수대 의사당 등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역이 있고요. 평양 제1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도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란봉 공원이나 어떤 대동강 유원지, 그리고 능라도 인민유영지 같은 게 있고요. 아까 그 사진으로 좀 보셨지만 을밀대나 부병루, 영관정, 대동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란봉 구역은 이 녹지와 다수의 문화시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4.25 문화회관이 있고요. 개선 청년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란봉 국장을 좀 보시면 평양 국립교향악단의 상주 공연장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1948년 김구 선생님이 참석한 남북 협상회의를 여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2017년에 비교적 최근이죠. 어, 여자 남한 대표팀하고 북한 대표팀의 축구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본평양의 보통강 구역은 쪽 방향의 봉화산이 위치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개신교 교회인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흉물스럽다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뭐 우주선 모양이기도 한데요.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뒤에서 사진 나올 텐데요. 이제 유경호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건설해서 2003년에 개관한 유경 정주영, 우리 현대 예전에 정주영, 정주영 회장 이름을 딴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천구역은 평천이란 뜻이 의미하는 것처럼 평평한 지역에 시내가 흐르는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 평민들이 모여 살던 평양성의 외성 지역이고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군사시설이 좀 위치해 있고 주로 일본인이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957년에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화력발전소라는 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평양을 보시면 김일성 만경대 구역에 서평양의 만경대 구역을 보시면 이제 김일성의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혁명의 성지로 지칭이 되고 있죠. 일명 만경대라고 불리고 있고요.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4월 15일 태양절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생일을 전후해서 이곳에 참배를 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제 광복거리하고 청춘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0층의 어떤 고층 신형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스포츠타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평양입니다. 이제 동평양의 대동강 구역 혹은 이제 선교구역, 대동강 구역과 선교구역인데 서평양보다 늦게 개발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대동강의 동쪽 지역에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름 유명한 대동강 수산물 식당.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건 이제 옥류관이 워낙 유명하기도 해서인데요. 어쨌든 2018년 9월에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의 만찬 장소로 사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9월 18일에 그 평양을 방문하면서 첫날에 방문했던 병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옥류 아동병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원균 명칭 뭐 음악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심권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모란봉, 서성, 중구역, 성교구역 중심 지역이고요. 준위성 도시권이라고 해서 이제 랑랑구역과 대성구역, 대동강, 뭐 서동구역 있고 이제 위성 도시권이라서 여기 이제 그 만경대, 강남군, 뭐 강동군 이렇게 있습니다. 평양시 중심지 구조를 보면요. 이제 김일성 광장이 있는 본평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이 강을 보면 이제 보통강과 대동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이제 평양역이 있고요. 이를 기준으로 이제 좌측에 서평양, 이제 신개발지라고 그러고 이제 우측에 동평양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빨간색 그 막대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기준이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수대 기념비에서 이제 당창건 기념탑이 보이고요. 김일성 광장에서 주체 사상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광장에서 주체 사상탑이 보이는 여기는 이제 주 중심 축이라고 불리고요. 그 위에 있는 만수대 기념비에서 당창건 기념탑으로 이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도시부 중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1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일렬로 되어 있죠. 인민대 학습장이 보이고 가운데 김일성 광장이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주체 사상탑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번 이 만수대가 보이고요. 두 번째 혁명박물관이 보이고요. 당창건 기념탑이 보입니다. 이 평양시 부중심축입니다. 아까 봤던 여기 도시 주 중심축하고 도시 부중심축의 이제 사진입니다. 일단 평양의 도시 건설을 좀 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당시에 이제 중국 대륙의 전진 기지 그리고 물류 자원의 중심지로서 이제 일제가 자신들의 자신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전쟁의 수단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선시대 평양은 내성, 외성, 중성 등의 위치와 지형 중심으로 조성됐는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 군대가 평양의 외성을 가로지는 경의선 철도를 개통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의 도시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경의선 철도 부설로 해서 평양 도심은 북동쪽의 구시가지와 남서쪽의 신시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남서쪽의 신시가지는 현재 편천구역인데 과거 평양 외성의 밭 전자 형태를 수용한 격자형 도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인이 거주해서 신도심지를 형성했었습니다. 반면에 경의선 동쪽 현재 중구역은 이제 새로운 구획과 가로가 형성되었습니다. 대동강 서쪽과 동쪽 모두 발전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대동강 서쪽을 중심으로 도심이 발달했고 경의선 철도, 일본군 사시설, 강동군 탄강이 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도시의 가로축이 서평양에서 동평양으로 확장 연결되는 이제 도시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평양성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의철도가 지나가고요. 오른쪽에 군용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연병장하고 병영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의 이 평양의 모습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1925년에 그림으로 그렸던 엘리자베스 케이시가 그렸던 평양의 동물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평양 강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년 내 평양이 이렇게 매일신문사 이렇게 실린 이 사진을 흑백이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은 인민대중을 위한 도시건설을 내세워서 평양 건설을 추진합니다. 북한은 이 인민대중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진정 인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양 건설을 추진하는데요. 1945년 9월에 건설 기술자들로 구성된 평양시 시공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보통관 개수공사를 설계하고요. 의과대학 병원하고 각종 청사의 보수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 평양시 시공단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 통합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도시경영성 설계관리처로 변경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평양의 모든 건축물과 토목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건설의 출발점은 보통강 개수공사인데요. 1946년 5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일성이 첫 삽을 떴습니다. 평양시의 왜 보통강 개수공사를 평양 건설의 첫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은 평평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발 고도가 대부분 10m 내외로 지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밀물의 영향으로 범람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일부 지역까지 퇴적지대가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도 홍수 방지를 위한 보통강 개수공사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과가 없었습니다. 뒤로 가서 보시면 여기 일제 강점기 때의 보통강 개수공사 이 좌측에 점선을 했는 게 예, 남색으로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공사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1단계 사업으로 이제 새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휘돌면서 흐르는 복통강 물줄기를 북에서 남으로 곧장 흐르게 해서 대동강에 합수하도록 이 수로를 변경했고요. 두 번째는 제방을 높이고 이제 땅을 파는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로를 조성한 후에 약 2km에 달하는 강의 양쪽을 다지고 강바닥을 깊이 파내는 준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보통강 개수공사 착수일인 1946년 5월 21일을 건설자절로 제정을 해서 이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당시 북한은 보통강 개수공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대자연 개조 사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보통강 개수공사 기념탑을 건설해서 혁명 사적지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평양을 혁명의 중심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1946년 9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평양 특별시정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남도에서 분리해서 평양특별시로 결정을 내립니다. 1946년에는 북조선 건축가 동맹, 그리고 북조선 건축위원회, 북조선 건축공업 등 전문 조직을 발족을 해서 평양을 재건하기 시작했고요. 김일성의 이름을 딴 종합대학인 김일성 종합대학의 건축공학과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 중심부에는 주요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요. 주택도 있고요. 공공건물, 그리고 산업시설도 있고요. 기념탑이나 광장, 그리고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문화시설들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은 이제 녹화, 친환경 사업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에는 항상 녹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47년 3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식수 주간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범국민적인 어, 이 조림 사업을 실시해서 도시 원림의 사업의 기초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모란봉 일대하고 보통강 주변, 그리고 문수봉과 만수대 언덕, 그리고 평양 해방공원 등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지게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평양은 이제 공원과 유원지 조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1946년 일제 강점기 때 건립된 어떤 신사들을 다 철거를 하고요. 모란봉 극장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모란봉 극장 주변에 이제 분수와 정자, 그리고 야외 극장과 식당 등을 조성을 하고요. 1947년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청류정이나 을밀대, 부병류를 아우르는 어떤 문화휴식공원 구역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탁 서남쪽 모란봉 입구에는 공원 구역하고 김일성 경기장 부근에는 동식물원 등으로 구성된 모란봉 공원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1949년에는 이런 이제 공원 건설 사업을 좀 본격화하는데요. 그래서 평양 해방공원이 있고요. 대동강과 대동강 유보도 건설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해방공원 조성 계획에 이제 주체 사상탑이 세워진 동대원 구역 강변 주변 부지를 계획합니다. 이제 부지 중앙에는 김일성 동상이 건립되고 야외 극장, 야외 무도장, 그리고 뱃놀이장, 분수 등 건설이 계획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1950년 5월에 착공이 됐는데 우리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이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됩니다. 공원 조성 계획과 더불어서 이제 대동강 유보도 계획도 있었는데요. 이 계획에는
일제 강점기에 화물 적치장으로 이용했던 대동강변의 정비 계획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평로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대동강변을 따라서 뭐 아스팔트로 좀 포장을 하고요. 이제 소나무하고 수양버들, 단풍나무 등을 이제 식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946년에 이제 평양 지도를 보면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어, 보시면 굉장히 뭔가 이제 촘촘히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그 녹지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지만 뭐 그 일환이기도 하지만 왜 북한이 공원과 유원지에 또 집중을 했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사상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북한은 이제 북한의 공원하고 유원지나 각종 기념물 주변에는 김일성 동상이 좀 있고요. 게시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는 어떤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뭐 극장, 영화관, 군중 무도장도 있고요. 식당 등 어떤 문화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봉 공원에는 모란봉 극장과 함께 건설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런 방식은 이 건설 경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좀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명승지 주변에도 공원과 유원지를 조성해서 사야상 교육을 항상 끊임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쟁 후 복구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평양시는 대부분이 폐허가 됐기 때문인데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전쟁으로 공장에 328곳, 학교 99곳, 문화기관이 29곳, 보건기관 24곳, 그리고 상업기관이 194곳, 살림집이 63,684호가 파괴됐습니다. 일단 파괴된 것도 파괴된 것인데요. 일단 지금 파괴됐다고 하는 이 공장이나 학교, 그리고 문화기관, 보건기관의 어떤 숫자를 보면은 당시에 전쟁 전에 평양이 얼마나 발전되었었을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이후에 북한은 평양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평양시 복구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각결정 제125호를 채택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동강을 평양시 도시축으로 설정해서 대동강을 따라서 구릉 기복 조건에 어울리게 건물을 배치하고요. 김일성 광장은 남산 동쪽 기슭에 건설하고 그리고 대동강과 평행되면서 하루에 공장과 기업소를 배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위생, 교육, 문화 편의 시설을 규정적으로 배치하고요. 역시나 빠지지 않고 주택지구를 녹화하고 도시 주변에 녹지대를 형성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튼 전후 전쟁 때 평양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후 평양을 보면 사실 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죠. 전쟁 복구 시기에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비문명적이며 착취와 억압과 특권 계급의 항리와 이기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여서 건설한 태폐적 내용을 일소하고 근로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위한 현대적인 새 민주도시를 창조한다 하면서 이제 전쟁 후 복구 시기의 평양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 평양 복구 사업과 도시 재건은 중심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도시 건설을 위해서 이제 인력과 인재가 필요한데요. 평양건설건재대학과 중앙설계연구소, 중앙표준설계연구소 등의 어떤 실무부처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평양 도심을 우선적으로 복구를 하고 임시 건물들은 이제 외곽에 설립할 것을 이제 김일성이 지시를 합니다. 어, 그 거리와 광장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 단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평양 중심부에는 이제 현재 김일성 광장으로 불리는 중앙광장이 있고요. 현재 개선문 광장이 있는 서평양 광장, 그리고 승리거리, 영광거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광장 주변에 주요 건물과 고층 빌딩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도시의 모든 구성 요소와 구성 단위들을 중심부에 복종시켜서 도시 형성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
일단 주요 어떤 그 도시 건설의 어떤 이런 시설물들을 좀 보게 되면 1954년에 김일성 광장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면은 광장 정면부에 주석단,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청사 1호와 2호가 배치되어 있고요. 현재 주석단 좌우로는 외무성과 내각사무부, 농업성과 무역성,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관 등이 마주보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광장은 서쪽인 후면부에 위치한 주석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정부 건물들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동강변까지 연결이 돼서 강 건너의 주체사상tam과 한 축으로 이뤄서 평양 경관의 중심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중심축, 도시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군 열병식과 각종 집회 장사를 활용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됐고, 어, 김정일이 이제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중심부에 배치해서 웅장함과 정중함 그리고 유감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평양 녹지와 원림 시설의 약 60%가 파괴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은 도시 건설에서 평양 건설에서 이 녹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양묘장에서 은행나무와 버드나무, 오동나무, 단풍나무 등 30여 종의 나무를 배양을 하고요. 원림 복구를 위해서 능라도와 이뭉에 24헥타르의 양묘장을 건설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4년간 평양 시내에 식재된 나무가 총 460만 그루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녹화 사업은 유적지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학생이나 시민, 정부 기관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도 위성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인민대학습장, 김일성광장, 주체사상탑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일자로 되어 있고요. 사진으로 보면 김일성광장에서 어, 인민대학습장에서 보이죠? 앞에 김일성광장이 있고요. 건너편에 이제 주체사상탑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196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 얘기를 합니다. 평양은 조선인민의 심장이고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이자 우리 혁명의 발원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957년부터 61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건설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우선적으로 짓고요. 학교, 병원, 공장, 문화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합니다. 이 당시에 그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는 공법이 도입이 돼서 좀 속도가 좀 빨리 이루어졌고요. 어, 평양시 중앙에는 이제 중앙거리를 조성해서 이를 중심축으로 가로변에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이제 계획을 건축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주택지구에는 이제 주택이 있고요. 녹지와 학교, 타가소, 식당 등이 함께 건설됐습니다. 아까 그 모스크바를 보셨던 것처럼 이 주거단지는 산림집 소구역으로 해서 세분화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위해서 여기에 약 대지 23헥타르의 주택, 학교, 타가소, 세탁소, 식당, 소공원, 그리고 녹지가 배치가 됐습니다. 59년 6월에는 이제 도시 원림화 사업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를 채택해서 원림 건설 계획도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과 유원지 등을 건설하고요. 모란봉, 대성산, 만수대 등 이제 식수, 양묘장, 화포전을 조성합니다. 이 시기에 동평양 강안공원, 현재 강안연못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을 건설하고요. 현재 1982년 건립된 주체 사상탑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총 330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62년에 도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이 도시경영사업을 강화할 때 대화를 연설하면서 이제 공원과 유원지 건설을 본격화되는데요. 이때 평양에서는 새로운 공원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공원과 유원지를 새롭게 정비도 하고요.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60년대를 보면은 좌측에 이제 평양 학생 청소년 궁전이 보이고 우측에는 이제 승리거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로 잰 듯하게 이게 반듯반듯하고 그 뭔가 이 건물과 도로를 보면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건설이 진행됐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이 이제 우리식 건축 예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이제 대거 건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이 당시에 북한 체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970년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투쟁 시기로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식 건축, 주체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우리식 건축 예술, 우리식 건축 창조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식, 뭐 조선식 건설이 강조되고요. 사실 이제 우리식이라는 게 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식이 강조되면서 공원과 유원지의 규모가 커졌고 현대적인 놀이기구와 설비 등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7년에 북한 최초의 현대적인 대규모 유의장이라고 하는 대성산 유의장이 이제 건설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보트장이나 수영장, 그리고 그네터나 롤러코스터, 케이블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현대화, 그리고 지하철 개통이 되면서 이제 도심이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사진이 좀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이 당시에 보면은 꽤잘 지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좌측 사진을 보면 인민문화공단이고, 오른쪽이 이제 천리마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 사정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1980년대로 넘어오는데요. 사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때부터 이제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 이제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이 도시를 확장하고 국제 도시화를 추진합니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요. 새로운 주거 지역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녹화 사업에 굉장히 진심이지요. 그래서 공원 속의 도시 평양이라는 슬로건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도시 전체 녹지를 확충하고 국제적 수준의 어떤 문화나 편의시설들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 이제 북한 경제가 이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인민대 학습장이나 실내 스케이트장, 평양 제1백화점이나 주체 사상탑이나 개선문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만경대 유의장이나 개성 청년공원이라는 인민을 위한 문화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고요. 각종 장신물, 조명, 뭐 조각 작품, 분수 등을 현대적이고 현대적으로 꾸미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민대 학습장 좌측에 보이고요. 오른쪽에 창간거리를 보면은 이 초고층 빌딩들이 많이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세력의 길을 걷고 또 냉전이 해체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 또 경제난이 또 심화되면서 도시 개발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외곽에 초고층 살림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1990년대 중반 고난행군 시기가 되면서 이제 주거시설에 대한 개발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도시건설 사업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문수 유의장이나 만경대 주변에 4.15 소년백화원을 건설했습니다. 좌측을 보면 이제 광복거리고 우측을 보면 거리입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고난의 행군을 극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제 위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제 이완이 이루어졌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선전 효과를 위해서 그 차원에서 도시건설을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주민의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고시키긴다는 목적하에 휴양시설을 신축하고 확충하고 그리고 강성대구 이제 강한 국가니까 이제 문화나 휴식 공간을 확충을 강조하고요. 기존의 공원이나 유원지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고난행군을 지났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어떻게 그 성장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여파 그리고 이미 북한 경제는
거의 그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또 국제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사실 뭐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그 주장도 북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위로한다고 휴양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충한다고 해서 이 주민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거를 충분히, 충분하게 이제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에 대거 탈북민들이 좀 늘어나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때 시절, 그러니까 북한 핵 개발이 그 전부터 시작했지만 북한이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00년대에서도 북한은 도시 건설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로의 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과학 살림집이라고, 과학자 거리, 과학자들이 이제 사는 살림집이라고 해서 이제 조성이 저 뒤편에 있고, 앞쪽에는 이제 운동장, 체육시설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제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면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차원에서 도시 계획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각종 유의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건설 아래 놀이시설하고 이제 체육시설 건설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원지 총국을 신설해서 중앙에서 전국 공원과 유원지를 총괄하는 중앙에서 전국 공원과 유원지를 총괄하고 이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2013년에는 공원 유원지 관리법을 제정해서 공원과 유원지 정비 투자를 증대하고 공원 건설 시 자연경관 훼손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능라인민유원지나 대성산 유원지, 망경대 유의장, 문수 물놀이장을 2012년에 확장하고 현대화했고요. 능라인민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 북한에서는 곱등어라고 불리는데 서해 바닷물로 돌고래관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형 풀장, 슬로프, 인공 암벽 등 그리고 뭐 제과점이나 이제 미용실이 구비된 문수놀이장도 있고요. 그리고 민속을 주제로 한 어떤 평양 민속공원도 조성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로드맨이 직접 평양에 방문했던 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김정은이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스포츠 시설도 대거 확충을 합니다.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미니 골프장을 비롯해서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각종 체육시설, 그리고 운동기구를 확장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김정은은 이제 롤러스케이트는 사계절 어느 때나 즐길 수 있는 좋은 스포츠다라고 해서 대동강변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유의장의 어떤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천강 유역의 희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쪽에서 이제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최근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2012년에 대규모 주택 당지인 청천거리를 건설하고요. 2017년에는 김일성 생일 105주년을 기념해서 려명거리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제8차 당대회가 일어났었는데요. 여기에서 김정은은 해마다 1만 세대를 주택을 건설해서 2025년까지 총 5년간 해서 어, 그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송화지구에 1만 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을 착수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김정은이 그 당 간부들하고 이게 북한의 이 도로 북한 이제 도시 건설된 건물들하고 도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의 도시 건설. 그래서 이제 체육 시설들을 보면은 이렇게 평양시 중심부로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체육관하고 이렇게 쭉 해서 양각도 축구 경기장도 있고요. 평시 창춘거리에만 해도 이렇게 13개의 체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숙박 시설도 좀 있습니다. 이제 청년 호텔도 있고요. 그리고 뭐 류경 호텔도 있고요. 만경대 혁명학원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의 교통수단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으로 차례대로 보면은 평양에 지하철이 있고요. 그리고 평양역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무궤도 전차도 있고, 궤도 전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이 있고, 어, 이렇게 보면 택시도 있습니다. 평양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 노선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평양시 지하철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이 도로를 등급화하는데요. 이제 고속화 도로가 있고 1급, 2급, 3급, 4급 도로가 있습니다. 평양시에 이렇게 보면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 남포나 개성, 원산, 희천으로 갈 수 있는 이 1급 도로하고 고속화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평이선, 경의선, 평남선, 평라선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평양의 자연환경인데요. 일단 평양은 산수와 지세가 굉장히 좋다 하는 게 이제 이중한의 특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예부터 살기 좋은 땅으로 인식이 됐고요. 북부와 동부가 약간 높고 남부와 서부가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평양, 동북쪽에 명승지로 손꼽히는 대성산이나 국사봉, 용악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평양 지역의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400m, 해발 400m 이렇게 95m짜리도 있고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는 평평한 땅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제 평야가 많고요. 예, 이렇게 평양 지역의 평야를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지인데 그 산은 일부 저 북쪽, 동북쪽에 있고요. 예, 동쪽에 있고요. 어, 이게 대부분의 이제 평야 농지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동강과 보통강이 이제 평양 중심으로 해서 흐르고 이렇게 이제 순화강, 합장강, 남강 이렇게 있고요. 어, 대동강은 이제 평양남도 대흥군과 함경남도 장진군 사이 한태령에서 발원이 되는데 이게 길이가 한 438km에서 450km 정도가 됩니다. 대동강 유역의 약 70%는 이제 고생대의 석회암이나 전파남 삼세엘이 있고요. 그래서 대동강 연안은 고대 문화의 발상지로서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제 보리, 밀, 조, 옥수수, 수수, 메밀 등의 농산물이 재배되었습니다. 대동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1207.8mm로 하류에서 상류로 가면서 많아지고요. 대동강에는 60여 종의 어류가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물이 동에서 서쪽으로 들이치는 공격 사면에서 이렇게 평양의 도심이 시작됩니다. 이 대동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한강하고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밝혀진 그 평양 대동강 르네상스 추진 계획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의 섬을 보면은 이게 두루섬이 있고요, 양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강은 아까 이 대동강 위편에 있던 지도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대동강의 지류로서 있고요.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인데, 일단 이 평양남도 평양군의 강릉상에서 발원을 해서 평양남도 서부 지역을 남쪽으로 흘러 대동강에 합류합니다. 이게 대동강, 보통강, 네, 보통강입니다. 그래서 보통강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시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약 9도시고 연평균 강수량은 약 1000mm가 되고요. 식생은 온대 중부 식생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하면 이제 유경 이게 하고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평양의 식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다른 이름은 유경인데요.
이게 이제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서 유경이라 불렀는데, 과거 우리 수원 화성에도 수원 천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라서 유경이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어, 옥류 능수버들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의 천연기념물 제2호로 지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1930년대 조사를 보면은 대동강변과 능라변, 반월도, 양각도 일대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동강변 청류벽에 있는 해화나무라는 거는 이제 북한의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평양의 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평양하면 이제 냉면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이 지역에서의 이 냉면이 유명해진 거는 전통적으로 평양이 좁쌀이나 기장, 메밀, 그 수수, 보리, 콩 생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양냉면만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 평양에는 이제 평양 온반이나 평양 숭어국 그리고 어복 쟁반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뭐 저도 가끔 이제 마트에서 보고 가끔 뭐 사 먹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배주가 원래는 평양도의 전통주였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유역의 석회암층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로 만든 게 문배주고 이제 그 제조법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현을 해서 문배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평양의 대표 음식점이 이제 옥류관이 있는데요. 사실 옥류관만큼 유명한 것이 이제 청류관입니다. 그래서 청류관은 푸른 버드나무라는 의미로 옥류관과 더불어서 평양의 대표 음식점인데요. 여기에 대표 음식은 이제 숭어국하고 평양 불고기입니다. 음.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4층짜리 초록색 건물이고요. 1982년에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청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강 숭어국은 뭐 대동강에서 잡은 숭어로 만들어서 대동강 숭어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평양에 오면은 숭어국은 꼭 먹고 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어국을 먹고 돌아가야 대접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평양 불고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 메뉴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이 불고기는 그러니까 평양에서의 이 불고기가 유명했던 거는 전통적으로 평양의 소가 맛있기로 유명했고 과거에는 평양소를 최고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양의 높은 일교차가 이제 소의 지방을 발달시켰기 때문인데요. 서울식 불고기와 달리 이제 숯불에 바로 구워서 먹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이제 대표 음식점으로 불리고 있는 이제 옥류관입니다. 그래서 옥류관은 구슬같이 흐르는 대동강 물 위에 버들이 늘어진 길에 지어진 집이라는 의미고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메뉴는 평양냉면이 있고요. 어묵쟁반이 있고 고기쟁반 국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려면 점심시간에도 줄을 엄청 쓰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가면은 평양냉면을 먹을 때 보통 두 그릇을 시켜서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양이 적다고도 하는데 한번 먹기 힘들기 때문에 두 그릇을 시켜서 보통 먹는다고 합니다. 네, 옥류관은 이렇게 하얀색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먹는 이제 평양냉면은 저렇게 양념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하얀 고명 그런 흰 맑은 국물인데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약간 절인 빨갛게 절인 무를 저기 고명으로 올리고요. 최근에는 양념을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쫄깃쫄깃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메밀가루와 전분을 4대 6으로 해서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립니다. 달걀 지단도 올리고 돼지고기도 올리고 소고기도 고명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복쟁반 그 평양 잔치 음식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평양의 건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건물인데 아까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주선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약간 흉물스럽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평양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어, 그 외관은 피라미드형이지만 평면도는 산발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1987년에 착공이 됐는데요. 1992년에 골조를 완성한 후에 방치가 됐고요. 이걸 다시 활용하겠다고 2008년에 공사를 재개했다가 다시 잠깐 멈추고 2011년에 외장 공사가 완성됐다가 2013년에 준공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사진 우측이 이렇게 돼 있고 좌측은 2000년 8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양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이 김일성 종합대학 본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앙종합병원, 현 조선적십자 종합병원의 건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되어 있죠. 모란봉 국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양 역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문영화관이 있고요. 이 복원됐다고 하는 정릉사 팔각탑이 있고요. 고구려 상영 쪽에 팔각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문화회관, 이게 1975년 사진인데요. 이제 지금 한가운데 김일성하고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만수대 예술국장이 있고, 아까도 설명에서 등장했던 인민대 학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문이 있습니다. 1988년에 지어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 있고요. 이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학생소년궁전, 그리고 평양학생소년궁전, 그리고 평양교회국장, 청년중앙회관, 평양국제영화회관이 있습니다. 이 5일 경기장, 이 낙하산이 펼쳐진 형태의 모습으로 좀 굉장히 좀 보기 좋죠. 그리고 평양 빙상관이 있고요. 이건 이제 동계 스포츠 모자를 본뜬 형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이제 주체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통일도 해야 되고요.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알고 또 그 북한의 수도인 이 평양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의 주제는 이 평양의 수도 이해하기, 평양의 수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녹화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요. 예, 말도 좀 버벅대기도 하고, 말도 좀 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PPT가 또 오탈자도 좀 많았는데요.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내용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